자, 금일장 스타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방송 보시는 분들은 8월 31일장 기준으로 오전 보고 계실 거고요. 네, 현재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8월 30일장 기준 모니터링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해외 차트 좀 보시면은 해외장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가를 올리는 흐름을 그려줬죠.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올리고 있는 게 해외장의 특성이고요. 뭐 나스닥, S&P, 다우 할 거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고, 다우만 지금 신고가는 못 올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이랑 S&P 강하고요. 자,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또 추가적인 성장세 보여주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런 모멘텀을 체크하실 때 분명히 지금 상승세 좋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해외장에서 위험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해외 시황 부분을 좀 정리를 드리면은, 자, 일단 FOMC에 앞서서 지금 저번 주에 이제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잭슨홀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중앙은행 각국 중앙은행에서 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장기 통화 정책에 대해서 회의하는 회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 즉 이제 미국 연준 의장 발언이 제일 핫했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왜냐? 지금 작년도부터 시행되어 왔던 양적 완화,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증시 상승이 만들어졌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증시 상승은 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진행함으로써 만들어졌었고, 이게 2020년도 3월 21일장 기준으로 스타트가 됐고, 우리나라장도 그때 기준으로 저점 만들고선 슈팅을 강하게 쏴 올렸었습니다. 그게 이제 양적 완화 플랜의 시작이었고요. 자, 근데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잘 보여왔었는데, 자, 이제 미국이 코로나 종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명확히 말하면 확진자는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변수인 거고요. 확진자는 증가 중인데 이제 접종률이 60% 정도에 도달하면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종결에 대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리 이제 통화 정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에서 사실상 이제 연준에서 각국의 통화 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해 본인들의 이제 확진자 감소 추이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변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도 미국 양적 완화 덕분에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우리나라도 증시도 하락장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변수였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각국이 다 그렇습니다. 각국 모두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만큼 시장이 집중됐던 거고요. 자, 근데 결론을 얘기를 드리면 어떻게 나왔냐? 이건 이제 제가 톡방에도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자, 톡방에 제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텍스트로 전부 다 정리를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쪽 톡방 링크 접속하셔가지고 아래쪽 접속 방법 통해서 톡방 링크 접속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9월 원래는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축소. 이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거든요.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 9월 테이퍼링은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 현재 시점에서는 가능성은 낮다. 시장에서 이렇게 파월 의장의 언급을 해석을 한 상태이고, 12월 테이퍼링 가능성 높은 상태로 해석이 된 부분입니다. 원래는 이제 위험도가 굉장히 높았던 게 시장이 한번 무너진 적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너질 뻔 했던 게 9월 달에 바로 시행할까봐. 9월 달에 바로 시행할까봐 이 부분을 두려워했는데, 자, 불행 중 다행으로 미국 확진자가 줄지 않고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뭔가 경제 위기 혹은 뭐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 호전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뤄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양적 완화 축소, 즉 테이퍼링, 테이퍼링이 가능성이 낮아졌고 12월 가능성이 높은 상태. 그래서 공식적인 언급은 연내 시행하겠다. 라고 했는데, 자, 미국 FOMC에서 중대 결정은 보통 이제 3, 6, 9, 12에 일어나거든요. 이게 대표 회의입니다. 3, 6, 9, 12 일어났는데 연내 시행에 따를 지금 당장 다음 달, 지금 보름밖에 안 남은 이 다음 달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연내 시행에 따라고 한다라면은 직전 앞두고 있는 회의가 아니라 그 다음 정례 회의, 가장 메인되는 회의인 12월에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 조정 가능성이 있고, 현 시점에서는 집행유예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죠? 증시 조정 구간에 있어서의 집행유예가 조금 생겼다. 그래서 이제 미국장이나 해외장들을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호재를 안고 있는데, 문제는 저번 주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이 있었죠. 우리나라 금리 인상 있었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 통해서 0.5에서 0.75로 증가가 됐었고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부동산은 그래도 부동산은 유동량이 굉장히 좀 미미하기 때문에 신규 대출이 막혀서 이제 매수자들이 줄어들었다 정도이지 지금 당장 뭔가 강제 청산을 강요당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 비중의 감소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당장 투매 물량이 나오진 않죠. 당장 이 정도로 이제 투매 물량이 나오진 않고요. 적어도 이제 0.5% 이상의 금리 인상이 발생해야 어떤 공격적인 투매 물량이 나오긴 합니다. 자, 물론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들, 이건 이제 신용 비율의 증가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번외의 문제고 금리 인상 자체의 다이렉트적인 문제와는 상이하죠. 자, 근데 이제 이것과 별개로 이제 저희는 증시 거래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일단 미수 거래에 대한 규제가 이미 벌써 활성화된 상태이고, 여기다 플러스로 지금 미수 이자 상승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 비율 청산이 나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신용 비율이 고신용 비율인 상태인 종목들은 당연히 청산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종목들은 진작에 이미 2달 전부터 기관 기피 종목이었죠. 그렇죠? 기관들은 오히려 여기다 이제 공매도를 때려버렸고요.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들 공매도 대상 종목이었고, 그래서 제가 계속 2달 전부터 신용비율 관리하셔라, 신용비율 높은 종목 편입하지 마셔라,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신용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당장 개인들의 투매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요인이 2가지예요. 개인 투매세가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왜냐? 신용비율이 높아지면 그 물량들만큼 청산을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2번째가 일단 이럴 가능성이 있으면 기관 외국인들은 좀 살 수 있어요. 기관은 절대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종목이 좋아도 신용비율이 높으면 본인들이 단기적으로 손실 볼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편입을 절대로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었고요. 이게 지금 금리 인상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금리 인상 재고 난 후 현재 시점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신용비율, 고신용비율 종목은 피해라. 신용비율 피하자. 요즘 상담 제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종목 질문 많이 주시는 것들 중에서 제일 많이 주신 게 신풍제약 같은 거. 개인이 가장 많이 신용을 막 때려가지고 매수를 했던 종목 중 하나죠.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고신용이기 때문에 기관 기피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투매스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증시 입장에서는 이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증시 전체적으로는 미국장보다는
약하다. 예. 자, 국내 증시 결론을 내드리면, 자, 환율적인 부분이 있었죠, 일단. 예. 첫 번째 요인은 환율 요인. 예, 환율 요인으로 인해서 미국장보다 약하다 얘기 드렸고, 금리 요인으로 인해서 또 이 매도세들, 개인 매도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장보단 약하다라는 거 얘기를 드렸고요. 자, 다만 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관 매수 물량이 신용 종목을 피해서 예, 저신용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저신용 종목을 트레이딩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탄력적인 수급을 받는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신용 비율 태워가지고 거래하고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청산 포지션을 가져가시고, 예, 그 종목들은 장기로 가져갈 종목이 아니고, 자, 그 종목들은 청산하신 다음에 나중에 충분히 빠지고 나면 매수하시면 되니까 그건 냅두고, 그 다음에 신용 비율 지금 낮은 상태인 종목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관이 편입할 수 있는 우량 재물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편입하시면은, 예, 웬만하면은 크게 시장 인덱스 대비해서 손실 볼 일은 없다. 예. 오히려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요. 인덱스라는 거 이제 증시 코스피, 코스닥을 말합니다. 코스피, 코스닥보다 예, 이 신용 기준으로만 종목을 나눠도 더 탄력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 예, 개인이 이렇게 판단하기 좋은 편한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예, 개인들이 판단하기 이런 편한 기준으로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이건 기회 중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반도체 지수, 뭐 S&P, 미국 증시 다 올라가고 있고, 예,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증시 호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장에 대해서도 굳이 공격적으로 투매세를 던지진 않아요. 예, 막 투매세까지는 아니어도 물론 이제 부분 청산 매도로 인해서 수급은 매도로 뜰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집중해줘야 될 부분은, 자, 일단 증시 종목들 중에서 신용 비율 낮은 거 위주로 노리시면 된다라는 거 집중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거래량 산으로 최근에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콜에 대해서는 매도의 관점 유지를 하고 있고, 풋에 대해서는 매수의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옵션 현황만 볼 때는 매도로 한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국내장 입장에서는 이걸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그동안 너무 많은 개인들이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청산 물량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증시가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밀리는 증시 상황에서 혹은 이제 조정 구간이 소폭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그 증시보다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려면은 신용 비율을 기준으로만 종목을 나누셔도 충분히 수급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핵심이 되시겠습니다. 자, 현재 국내 현황 보시면은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갭 상승은 했어요. 자, 최근에 보여주는 흐름 중 하나가 미국장이 상승하면 갭 상승을 합니다. 갭 상승을 하는데 문제는 장만 오픈하면 빠지죠. 네. 최근 보시면은 뭐 장만 오픈하면 다 매도세 매도 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날 뭐 8월 25일장 저번 주 수요일장도 갭상승 스타트 했는데 장중에는 계속 매도세 나오다가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음봉 마감을 했죠. 네, 오늘도 지금 8월 30일장 기준입니다. 자, 8월 30일장 기준으로도 또 음봉 나오고 있어요. 네, 분명히 갭상승은 했는데 갭상승했는데 또 음봉 나오고 있고. 자, 장만 오픈하면 빠진 이유가 개인들 신용 비율 청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 드렸죠. 네. 이 물량이 나오는 이상 장 오픈하면 계속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드시 고려 요인 1순위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고 피하셔야 되는 요인이고, 자, 신용 비율이 청산 비율이 높지 않은 종목들은 반대로 지금 오히려 상승 구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가 편입을 해서 가장 강한 수익을 끌고 갔었던 HLB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증거금 비율이
이제 신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었고, 뭐 최근에는 신고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동안에 바닥권에 있을 때는 굉장히 신용 비율이 적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슈팅을 쏠 때도 안정적으로 슈팅을 쏠 수가 있었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또 계속해서 신고가를 움직이면서 고가 27%가량의 성장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저희가 매수를 이제 3만 원대 중반에서 진행을 했었죠. 거의 저희 매수가 대비해서 2배 가량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자, 이런 포지션들이 가능한 이유가 신용 비율이 높으면 거래 안 해버리고, 기관들은 이렇게 신용 비율이 낮은 종목들만 공략해가지고 거래량 이렇게 쫙 들어와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개별주 거래하실 때도 반드시 이런 종목들에 대한 편입이 필요하시겠다. 자, 물론 이거는 이제 이미 다 상승 저희가 보고 수익 청산까지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는 건 살짝 무리가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개별주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현재 시점에서 가져가야 될, 매수해야 될 종목들 구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톡방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마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2부 스타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장 오픈하고 나서 매도세 흐름으로 빠지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의 방송은 8월 30일장 녹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매도세로 장 중의 흐름은 빠지고 있습니다만, 자, 일단 미국장 기준으로는 더 추가 상승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 입장에서도 저항과 갭상승 후에 또다시 또 매도세, 갭상승 후에 매도세, 이게 반복되실 거라는 거. 그래서 개인 신용 비율이 하락하는 종목들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현재 저신용 비율인 우량주들에 대해서 공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자, 무조건 우량주고 가격이 떨어졌었다 그래가지고 저평가된 게 아니에요. 가격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가치 투자에서 그냥 가격이 최근에 급락이 심했다고 해서 저평가된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가격 하락은 정말 그건 그냥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세가 보이는 거고, 현재 차락 추세가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아직도 고평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라는 거는 그렇게 함부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바닥 다지기가 확실하지 않다면 추가 개인 투매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또 이제 11월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두고 있는 상태이죠. 자, 우리나라는 원래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미국장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고, 미국장 금리에 맞춰서 어떤 플레이를 끌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미국장보다 조금 더 일찍 금리에 대한 인상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자산 가격 상승이 너무나 과대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금리 인상을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한때 미국 금리 상승보다 굉장히 저금리를 더 장기간 유지해왔어요. 미국은 이제 저금리 체제로 돌린 게 작년도부터 급격하게 돌렸거든요. 일시적으로. 미국은 일시적인 금리 인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계속 회기를 보여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금리 움직임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요한 테마로 보실 부분이, 자,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랑 어떤 백신 섹터 둘이서 계속해서 치고박는 흐름들이 강했는데,
자, 저희가 이제 최근 수익 본 종목이 아시아나항공이 있었죠. 네, 아시아나항공 공격적으로 수익을 봤었습니다. 네, 오늘장에 이제 2차 청산까지 완료를 했고요. 네, 아시아나항공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자, 최근에 다시 이제 소비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20, 30대들, 20, 30대들이 지금 8월부터 본격적인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 30대 외에 나머지 40, 50대 분들도 지금 8월부터 접종 받고 있는, 8월부터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뭐 이미 6월부터 받기 시작을 했었고, 8월에 상당수 추가 접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특히 2차 접종까지 급증 구간이 이 10월, 8월에서 10월이 가장 2차 접종이 급증하게 될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간 동안에 2차 접종까지 진행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될 거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반기까지는 1차 접종도 하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2차 접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백신 여권 가지고 일단 해외를 나가실 수가 있죠. 해외를 나가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버블로 묶어서 저 확진자 국가들끼리 좀 해외 이동 자유화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대상 국가로 싱가포르나 뭐 대만 등등을 언급하고 있죠. 싱가포르, 뭐 대만 등등을 통해서 이제 확진자 국가들끼리 해외 이동을 자유화하자. 자, 물론 이제 백신 투여자에 한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제 해외에 대한 플랜들이 진행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좀 가려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 편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확실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항공업계는 지금 현재 시점이 최악이에요. 자, 일단 현재 시점이 일단 최악이고, 너무 바닥이다 보니까 올라갈 일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LCC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지금 경영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대한항공, 진에어, 뭐 아시아나 같은 기업들은 거의 사실상 이제 국가 산업에 가깝습니다. 왜냐, 이 친구들이 무너지면은 만약에 정말로 재무가 막 급격하게 안 좋아져가지고 이 친구들이 막 무너지게 됐어요. 법정 관리를 통해서 막 산은이나 은행권들 대출을 다 껴서라도 연기금 휘하로 만들어서라도 살릴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친구들은 뭐 상패나 이런 것들을 당할 일은 거의 없고, 이건 거의 국가 산업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한항공은 뭐 원래 공사 출신으로 시작을 했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이제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가 현재 시점이 사실상 업황상 최애 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막 땅굴을 뚫고 지하로 가고 상패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악재가 가장 많았을 때 악재가 순차적으로 풀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노리셔야 되는데, 자, 대한항공은 업황적으로 막 그렇게 악재는 아니었죠. 진에어도 사실 뭐 대한항공이랑 같이 묶여서 그렇게 악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시면 거래 정지를 한번 당했었거든요. 당했던 이유가 이제 상장 적격성 평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배임 횡령에 대한 이슈로 저가 흐름 이어갔었던 부분이고, 이제 거래 정지까지 당했었는데, 자, 결국은 풀어줬어요. 그죠? 자, 만약에 이게 정말 이제 소기업이었으면은, 중소기업이었으면
상패 처리에도 크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은 개인 주주들도 많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배임행령권이 사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배임행령권은 그냥 이제 해당 개인들의 문제로 치부를 하고선 기업의 문제와 별개로 관리를 할 경우에는 이건 상장 폐지 요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예 기업의 어떤 오너 일가로서 이제 그냥 경영권 문제로 취급을 하고 기업의 윤리관 문제까지도 취급을 해버려가지고 이 기업은 아예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본인들의 이익만을 채가는 기업입니다 라고 언급을 해버리면 그건 이제 상패까지 가버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전자로 해석이 됐다라는 면에서 악재가 일단 하나 해결이 된 거죠. 그죠? 악재가 해결이 된 부분이고, 현재 재무적인 위기 당연히 왔었죠. 재무적으로 아시아나는 당연히 위기가 왔었고 거의 뭐 바닥을 기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대한항공에서 마일리지까지 마일리지 이제 공제 비율에 대해서 일반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대1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일부 뭐 카드사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7대10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대10으로 교환 비율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둘 간의 매출 연동성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나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이 아시아나 유저들이 이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저평가받을 가능성, 그 다음에 혹은 뭐 아시아나 마일리지에 대해서 일부 미인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들도 있어서 그냥 다 대한항공으로 옮겨서 탔었거든요. 아시아나 특히 이제 우량 유저들, 뭐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으로 갈아타서 이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공제 비율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1대1까지 인정이 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이거 이용하시던 분들 가격도 대한항공 대비 소폭 저렴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도 더 많이 나오거든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카드사 마일리지나 이런 것도 저축률이 더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나 거 그냥 가능한 많이 이용해 버리겠다 라는 구조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또 추가적인 매출 수혜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재무적 리스크, 경영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해결된 상황이고, 그리고 분기 매출도 현재 시점 대비해선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성장을 했다, 가격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이탈이 이미 전일장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흐름 그리고 거래량 이탈까지 나왔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현재 이제 청산을 가져가야 될 시점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2차 수익 청산까지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톡방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수익 과정을 끌어갔는지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현재 시점에서 그 다음으로 노려야 되는 소비주들 섹터에 대해서도 같이 톡방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소비주 섹터군 보시는 분들, 그냥 일반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들은 사실상 수혜 대상은 아니에요. 그죠? 이제 글로벌 어떤 해외 유입자 혹은 해외여행 등을 통해서 매출 수혜를 가져가는 업종이 이제 슬슬 수혜 대상이 되시고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여행사들 매출 회복이 당장 일어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수준의 매출에서 올라봐야 30% 상승 정도의 매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번에 지금 미국 확진자를 통해서도 체크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델타 변이의 방어력이 뭐 90%대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지금 통상적으로는 60% 정도로, 현실 수치로 보자면 60% 정도로 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말이 60%지 스쳤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가만히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누군가 확진자가 뭐 같은 생활 공간에서
계속 병원균을 주입을 해요. 그럼 결국에는 이 방어가 뚫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은 국가에서 장기 체류 혹은 인적 교류가 발생 시 지금 아무리 이제 백신을 맞았어도 백신도 방어를 못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바로 갈 수는 없고 타 국가들, 이제 여행 대상 국가들도 거의 뭐 100% 수준의 접종을 통해서 확진자 숫자 자체가 그냥 급감을 해야 돼요. 상태에서만 교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60% 넘어가는 뭐 그 정도의 수치인데 완전히 그냥 100%까지 채워버리고 그 정도가 돼서 그럼 이제 전체 모든 인구가 방어율이 60%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은 현재 수준보다 확진자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변이체 막 너무나 심한 변이체들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현재 수준의 변이체에서 머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정도는 맞춰줘야 일단은 현재 수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끼리 교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또 변이체가 또 나오면은 여기에 추가 부스터샷 투여를 해줘야 되고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이 부분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로컬 생산 백신은 장기적인 수의 주목 섹터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번 코로나 사태에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섹터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변이체 속도를 보면은 부스터샷을 계속 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코로나 변이체가 나오면 또 백신 업데이트 또 추가 투여하고 이게 반복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군에 대한 고려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개별주에 대한 트렌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방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톡방으로 접속하셔가지고 추가적인 내용들 더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부 스타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외 선물장 기준으로 보시면은 일단 저번 주 금요일에 호장으로 끝났었고요. 일단 저번 주 금요일에 안정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까 1부, 2부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그죠? 파월 의장의 테이퍼링 일정 변경, 변경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일정 이제 가능한 멀리로 확정된 12월 예정으로 지금 언급을 간접적으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제 조정 구간 집행 유예로 상승을 보인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금일장 같은 경우에도 크게 뭐 매도장으로 흘러가진 않고 아직은 이제 강보합 정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시가 대비. 자, 근데 물론 이제 상승장 보이다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 일봉상으로 체크 보시면은 지금 뭐 최근에 S&P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명확하게 딱 박스권 그리면서 단진동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의 깔끔하게 상승 구간 박스권이 일치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S&P가 상승을 보이게 될 경우에 다음 저항 구간 같은 경우 이제 4,530선 정도 구간에서 위치를 하실 수가 있겠고 조금 더 높이 슈팅을 보이더라도 한 4,550선 정도 에서 매도세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S&P 뭐 나스닥 전부 다 상승 수급 유입 중이라는 거 호조세이고요. 자, 우리가 국내장을 거래할 땐 굉장히 갑갑했는데 해외장은 오히려 지금 시원시원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주식을 거래하실 때도
우리나라장이 상대적으로 안 좋다라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해외장을 언제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외장에 대한 해외시장 거래 계좌 터놓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해외 주식 계좌든 해외 선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시장이 상승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호조세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를 터 놓으시면은 국내 주식보다 추가 수익을 가져가기 좋단 말이죠. 자, 근데 제가 이걸 항상 강조드리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징이 우리나라는 통화를 직접 찍어내는 국가가 아니에요. 이런 국가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세게 받진 않아요. 강하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자, 여기서 통화를 직접 찍어낸다는 것은 조금 다른 모멘텀인데 일단은 시장에서 성장세를 거두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 대출을 통한 시장 통화량 증가를 얘기하는 부분이죠. 시장 통화량 증가.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공격적으로 만드는 국가는 아니라는 거죠. 통화는 당연히 찍어냅니다. 통화는 당연히 찍어내는 국가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무제한적으로 계속해서 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어떤 채권을 땡겨서 연준을 통해서 출시하는 권한, 그것을 잘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차이를 얘기를 드린 거고요.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시장에 가장 많이 공급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연준을 통해서 미국이 가장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의 시발점이 미국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의 최우선 자산은 증시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의 직접 수혜가 바로 증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미국의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증시에 대해서는 매수에 대한 플레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닐 경우 반대로 이제 양적 완화 축소의 경우에는 지금 주요 자산들에서 저항 구간 발생한다라는 거, 그리고 유동자산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증시에서도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변수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S&P 증시에 대한 흐름은 그런 상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일. 자, 최근에 오일 보시면은 다시 이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매도 구간 돌입을 했는데, 자, 일전에 제가 매도 선 그어드렸죠. 정확하게 그냥 그대로입니다. 자, 매도선 오일은 69.59까지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상승 보일 것이고 매도 저항 발생할 것이다 이야기 드렸었죠. 그죠? 저번 마지막 아침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게 이 내용입니다. 자, 근데 정확하게 이제 고가 기준으로 64까지 딱 5틱 밀리고, 지금 아래 저점에서 150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게 거의 뭐 800틱 가량을 올라갔어요. 800틱 가량 올라갔는데 정확하게 5틱 정도의 저항선 보여주고선 매도로 꺾여서 떨어지는 흐름, 이게 발생했다라는 거 반드시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일 입장에서는 가장 뚜렷한 매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현 시점에서 이렇게 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을 보실 때 가장 명확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오일의 장기적인 시황과 기술적 지지저항 관점인데, 자,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지금 추세의 매도세 흐름을 약화를 시켰죠. 약화를 시켰고 오히려 이제 강화 쪽으로 매수 쪽으로 전환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매수로 올라가는 동안에 뭐 지지 단가라고 해봐야 뭐 67.00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마 뭐 68.42에서 좀 밀릴 경우에 67.00에서 단기적인 지지 흐름 보여주게 될 거고요. 네. 추후에 만약에 여기서 지지 보여주고선 슈팅 구간으로 전환해서 올라갈 경우 매수세로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황적으로 보시자면은 최근 이제 가장 문제되는 건 이제 탈레반 사태, 첫 번째 탈레반 사태. 자, 오일에 대해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펙 공급량 증가 상태.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및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또 이제 공업 수요 4분기 감소 여부.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일 입장에서 이제 글로벌 현황을 좀 체크를 하시려면은, 자, 일단 탈레반 사태 같은 경우에는 탈레반은 가능한 이제 본인들이 합법적 정부로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있죠. 그죠? 네,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IS, IS 그 다음에 알카에다까지 함께 지금 아프간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은 완전 여기서 빠지기로 마음 먹은 상태이고, 이런 재정적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마음 먹은 상태이고, 현 시점에서 이미 탈레반과 협의하면서 철수 조치를 진행해 왔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협의는 정부를 넘겨주겠다의 그런 협의가 아니고요. 이제 본인들이 퇴각하는 데 있어서 공격적인 어떤 전쟁 조치를 탈레반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서로 상호 간의 협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움직였던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급작스럽게 다시 또 재공격으로 전환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공격적인 정부도 아닙니다. 차라리 이제 난민 수용에 집중하면 했지, 이제 추가 전쟁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 주도로 판도를 바꿔보겠다 의 심리가 아니죠. 근데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IS 알카에다가 이제 같이 합병돼서 탈레반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합병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을 같이 나눠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친구들이 주변국 공격 시 이제 오일 생산 시설 건드릴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이제 가장 높은 게 이란인데, 이란은 사실 주요 지금 수출국으로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요 주변국 오일 생산 시설을 건드릴 경우에는 당연히 유가 변동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는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오펙 공급량 증가는 현재는 계속 유지 상태이고요. 그래서 공급량이 이제 셰일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면 했지 감소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 시장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수요 변화인데, 자, 현행 상황을 얘기를 드리면, 자, 지금 글로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 데일리 케이스에 대해서 증가세 구간을 유지를 하다가 최근 몇 주 동안은 보합권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세를 유지를 해왔었죠. 그러다 보합권에 위치를 했고 더 이상 이제 증가하진 않고 있어요. 그다음 미국의 경우에도 계속적인
증가세를 아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더 빠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델타 변이가 아직 완전 확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가속도는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증가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변수라는 거. 미국 입장에서 아직 증가 추이 유지 중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생산 중단하고 반대로 이제 오일 수요를 4분기 정도에 줄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요. 다만 아직은 지금 공업 시설들이 계속 이제 고용 현황 유지하면서 기업 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수요 감소가 가시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진동이 반복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진동 구간은 지금 큰 폭으로 볼 때는 지금 74, 61에서 74, 61.5죠. 61.5에서 74 사이의 구간에서 진동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폭은 넓은데 1300틱 정도에 되는 구간을 한 4분기 초까지는 계속해서 진동하는 모습을 반복할 수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자, 골드의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상승 보여주고 있어요. 저번에도 언급을 드렸던 게 골드는 상승입니다, 상승입니다를 반복을 드려왔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구간 회복 보이는 게 기존에 이제 금리 관련, 그 고용지표 관련된 이슈 발표할 때 무너졌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커버링이 나오는 게 첫 번째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량 커버링을 보였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시점에서는 1836선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1836선은 결국에는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리스크가 감소했느냐? 시장 리스크가 분명히 이제 저번 인플레이션 유지로 인해서 시장 리스크는 감소했는데, 유념하셔야 될 게 골드도 자산이죠. 그것도 통화에 반대되는 자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면 골드도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저번 주 금요일에 올라갔었고, 증시도 올랐고 골드도 올랐다. 증시와 골드가 동시 상승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일단 증시 리스크는 오히려 올라갔죠. 증시 리스크는 올라간 상황. 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증시 입장에서는, 골드 입장에서는 상승세 수급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슬슬 이제 본격적으로 12월에 테이퍼링 이슈를 정확하게 언급을 해준 시점이기 때문에 결론은 12월 이전에 조정은 나온다. 12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이전이라고 하면 너무 긴 텀에 대해서 전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12월 이제 직전에 12월 초부터 조정은 나온다라는 거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해외 선물 이슈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내용이 충분히 더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맞췄던 오일에 대한 포지션, 그리고 오일에 대한 지지선 65라인, 61.5라인, 그 다음에 저항까지도 69.59 이런 포지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딱딱 맞춰서 지지정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부분 확인, 앞으로의 포지션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윤진 대표였습니다.